봅시다. 페이지 310페이지. 문제 없는 사람? 아니, 310페이지 봅시다. 여기부터는 뭐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킬링 파트도 아니고 부담형이 들어가면 좀 어렵지. 여기는 작년에도 좀 배웠고 아마 2학기 한국사 범위에 들어갈 건데 현대사 파트 한 사람 학교에서 현대사 파트 한국사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지. 같이 좀 알아두세요. 그 우리 광복한 건 몇 년이고 몇 월 달이고 정부 수립은 몇 년이고 몇 월 달이고 6.25 전쟁 언제였어요? 몇 년도야? 광복 8월. 광복한 거는 8.15지.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을 거 아니야. 네. 광복한 연도는? 1945년. 그렇지. 45년 8월 15일 날 원자폭탄 두대를 맞고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도 같이 광복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정부 수립은 언제예요? 정부 수립? 1948년. 48년까지는 뭐 했냐면은 48년 8월 15일 날 남한 정부 단독 수립입니다. 요 사이에 이 정부를 단독 정부로 수립할까 아니면 뭐 남북한 분단해서 정부를 수립할까 사회주의 정부인가 공산주의 정부인가 거기에 대해서 미국하고 소련이 막 회의하고 요 과정이 3년 동안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결렬되고 우리나라 통일이 8월 15일 날 맞춰서 한 거예요. 48년 3년 만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한 거죠. 그리고 50년 6월 25일 날 분단하고 2년 정도 지나가지고 북한의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남친. 남침이야. 왜 애들이 헷갈리냐면은 그 남침 북침할 때 주체가 뭐냐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어오는 거는 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이건 무슨 풍입니까? 서풍입니까? 동풍입니까? 동풍. 동풍이야? 왜? 주체가 나잖아.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근데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북한이 쳐들어오는 게 만약에 바람처럼 되는 거면은 이게 동풍이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침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북침했다가 약간 뭐 상식 없는 사람 취급 나오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주체가 누구야 이거는? 북한이 주체지. 그럼 북한이 남침한 게 맞는 거야. 애들이 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알아. 근데 남침인지 북침인지를 헷갈려서 그런 느낌으로 알면 됩니다. 요 과정 사이에 요 나와 있는 사건 같은 걸 좀 보세요. 일단은 8월 15일 날 제일 처음 308페이지 보면 8월 달에 광복을 만회하고 미국과 구소련이 38도선을 경계로 각각 군대를 주둔시켰다. 소련이 왜 갑자기 요 과정에 참가를 했냐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여기 러시아가 있잖아. 연해주 여기가 중국이 또 연해주를 기점으로 여기는 소련 땅이고 여기는 중국 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이랑 추축국이 멤버가 누구지? 연합국이 소련, 영국. 아니 추축국이 그치 연합국은 미국이 주축이고 영국, 뭐 프랑스, 소련까지 나중에 들어가 처음엔 아니었다가 추축국이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세가 좀 밀더풍이 1, 2차 세계대전 막 이렇게 깊게 파는 애들 나보다 더 훨씬 막 많이 알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 연합국. 근데 소련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랑 막 좀 크게 맞짱을 뜨고 있고 요 유럽 방면에서는 소련이 독일이랑 엄청 크게 맞짱을 뜨고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구가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소련입니다. 이게 인구발로 막 이렇게 뭐 스탈린그라드 전투 막 이런 데서 엄청 많이 죽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태평양 전투에서는 이제 일본이랑 막 그 뭐 미국이랑 미드웨이 해전 막 이런 거 하면서 진주만 습격당하고 일본이 뭐 미국이랑 싸우다가 미국이 뭐 미드웨이 해전에서 크게 이기고 좀 승기를 잡았거든. 그래가지고 일본이랑 막 싸우면서 소련 보고 미국이 계속 참전을 하라 그랬어. 너 이제 독일이랑 싸우는 걸 알겠는데 나 혼자 일본이랑 좀 싸우기도 힘들고 너 좀 도와줘가지고 같이 빨리 좀 전쟁을 끝내자. 핵 쏘기 전이라 가지고 소련이 알았다 말만 하고 계속 대일 선언을 안 했거든. 참전 선언을 안 했거든. 근데 핵폭탄이 2번 떨어졌죠. 날짜가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뭐 8월 6일인가 8월 9일인가 이렇게 두 번 쐈어. 한 번 쐈거든. 근데 소련이 대일 참전을 뭐냐면 첫 번째 핵폭탄 두드려 맞고 두 번째 핵폭탄 떨어지기 전에 대일 참전을 해. 조금 있으면 질 것 같으니까 나도 이제 대일전에 참전하겠다 한 거야. 그럼 이제
일본이 딱 8월 15일 날 항복 선언을 했을 때는 대전 서로 전쟁국이에요. 소련은. 그래서 나는 일본이랑 전쟁 중이니까 일본 잔당들을 처리해야지 항복했지만 하면서 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가지고 원래 미국 생각은 뭐였냐면은 소련을 무시할 수는 없고 소련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여기 있는 영국, 저기 있는 중국까지 넣어가지고 4강 체제로 만들려고 했어. 유럽에서는 그 영국이 이쪽 유럽 지역을 좀 관리하고 미국이랑 친한 국가니까 중국을 좀 키우려 했는데 소련이 계속 싫어해가지고 모스크바 3상 회의에는 중국이 계속 빠져요. 그때는 막 좀 중국이 아직 크기 전이라 가지고 막 국공 내전하고 정세가 좀 어지럽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장제스의 국민당 중국이야. 이걸 좀 넣어서 하고 싶었는데 소련이 싫어해가지고 모스크바 3상이 중국 빼고 영국, 소련, 그다음에 미국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통일국으로 만들려고 했어. 소련이 이게 딱 진주를 하는 거야. 딱 그 8.15 광복했을 때. 근데 미국이 멈춰 해가지고 소련이 여기 들어오면은 일본이 바로 공산주의 정권으로 맞닿게 되는 거잖아.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바로 맞닿기가 좀 무서운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만충지를 두는 게 여기도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 해가지고 요 한반도를 기점으로 잘려가지고 이게 공산주의 여기는 이제 자본주의 진영 이렇게 양쪽으로 만충지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역할로 설정이 됐어. 그래서 잘린 거야. 그래서 요 딱 광복을 했을 때는 서로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여기 들어가거든. 카얄포모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이거 45년 12월 달입니다. 그해 가기 전에 결정을 내자 해가지고. 근데 소련은 친소련 정부를 넣고 싶고 미국은 친미국 정부를 넣고 싶어가지고 3년 동안 계속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얘기를 하거든. 단독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신탁 통치를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공동위. 요 이름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광복하고 모스크바 3상회의하고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단독 정부 수립 논의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친미 정부를 자본주의 국가를 이제 성립시키고 했고 단독 정부를 소련은 사회주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계속 결론이 안 나.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둘 다 파토나면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고 남한에서 먼저 단독 정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이 9월 9일 날에 얼마 안 돼서 한 달도 안 됐죠. 9월 9일 날에 북한도 단독 정부 수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남한에서 먼저 한 이유는 뭐냐면 북한에서 토지 개혁을 먼저 했어요. 토지 개혁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지주들 땅, 친일파들 땅 다 뺏어가지고 그 농민들한테 나눠주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인기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대로 가다가는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승만이 남한이랑 단독 정부 수립하고 우리도 토지 개혁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45년 8월달에 광복 그리고 38도선 명계로 미국과 구소련 각각 군대를 주둔시킨다. 38도선이 실질적인 분단선이 됐다. 그리고 이것도 주의해라. 이때는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할 때는 38선 경계입니다. 38선이 북이 38도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6.25 전쟁 이후 38도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었다. 맞아? 틀려요? 틀려. 왜 틀려? 휴전선. 오, 그렇지. 휴전선이 38선이랑 좀 달라요. 요 비스무리한 선이긴 한데 약간 좀 기울어져 있어. 실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 쪽으로 좀 올라갔어요. 이것도 좀 웃긴 게 휴전하기 직전에 휴전 협정 체결 안에 몇월 며칠까지 휴전 협정이 발효되고 그때까지 뭐 남한 혹은 북한이 점령한 영토까지를 남한 북한 영토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그 한 며칠 사이에 계속 막 그 고지전이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점령한다 밀리고 이래가지고 딱 그날부터 발효된 걸로 영토가 정해진 거야. 그래서 강원도 쪽이 좀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뭐 요거 때문이다. 요 휴전 협정 때 막 밀고 당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거다. 그래서 요때는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그 미국과 구소련이 각각 군대가 주둔된 겁니다.
그 소련이 처음 딱 내려왔을 때 미국이 정지 요기까지만 해가지고 38선이 된 거야. 왜? 그 38선 밑에 서울이 있었거든. 서울이. 미국이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좀 위쪽으로 막 소련이 진주할 수도 있긴 한데 서울은 반드시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었거든. 자본주의 공간으로. 이걸 수도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제한해서 소련도 조금 한 거 없이 사실은 일본군 장당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나온 거니까 좀 겸연쩍은 면이 있었거든.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38선 위주로 분단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 밑줄을 끄세요.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 다행히 아마 그 대부분 이게 8단원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국사 범위랑 좀 겹칠 거예요. 근데 한국사에서 요거를 되게 자세하게 배우거든. 지금 대충 하는 거고. 카, 얄, 포, 모, 미 해가지고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런 거 다 나올 겁니다. 그거 하면 여기는 약간 좀 꽁으로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야. 한국사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 통치에 대한 논쟁, 이념 내부 갈등 뭐 이런 것도 신탁 통치도 밑줄을 끄세요. 국제적 배경은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진주입니다. 국내적 배경은 신탁 통치에 대한 이념 갈등이야. 신탁 통치는 위탁 통치 비스무리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독립을 해가지고 국가를 혼자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다. 계속 식민 통치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소련하고 미국이 독일 같은 경우가 그래요. 독일 같은 경우가 다 독일 정부가 있긴 한데 여기는 동독은 소련, 그다음에 서독은 미국, 프랑스, 영국이 나눠가지고 대리 통치를 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독립 국가를 운영할 운영 능력이 한 5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신탁 통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단체들은 우리나라 국내 사회주의 단체들은 찬탁을 주장하고 남한에 있던 자유주의, 민족주의 계열들은 반탁을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미군이 딱 진주했을 때는 미군정이 실시가 됐거든. 그래서 미군정 직접 통치했어. 여기는 너무 거리가 좀 멀지 미국이랑. 그래서 약간 자본주의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잠식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강하게 직접 통치한 거야. 근데 여기 딱 해방이 됐을 때 사실은 사회주의 인기가 좀 더 높기도 하고 중국이랑 소련이 가까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빨간색으로 좀 물들이기 편한 느낌이어서 가만히 내버려도 빨개질 거다. 그래서 소련이 여기는 간접 통치했거든. 그래서 딱 신탁 통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회주의 계열은 지금 하던 거 그대로 우리가 통치하는데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처음에는 반탁하다가 찬탁으로 바꿔요. 근데 자본주의는 끝까지 지금 미군정 통치하듯이 직접 통치하듯이 우리가 식민지배 또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끝까지 반탁해가지고 결국 갈라집니다. 이거는 민족 내부 문제야. 그러니까 이념 갈등 문제도 있고 이 신탁 통치에 대한 찬성 반대 문제도 있고 이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봉합이 안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념 갈등으로 분단이 확정되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48년 5월에는 밑에 남한만의 50총선거 제헌절이 어딥니까? 제헌절 7월 17일이 제헌절이야. 왜 제헌절이지? 헌법을 만들어서. 근데 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 최초 국회의원들이 뽑았거든요. 이걸 제헌국회의원 혹은 50총선거인데 제헌의회,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원들이 1대 국회의원들이야. 근데 걔네들이 헌법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제헌의회라고 하는 거야. 이 50총선거에 뽑힌 제헌국회의원들이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헌절이 7월 17일이 된 거고 이 헌법에 기반해서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 대통령 중심대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대통령 뽑힌 대통령이 우리나라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선언합니다. 해가지고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됐다. 괜찮죠? 그래서 헌법이 우리나라 국가 수립보다 먼저 되는 거라는 것도 주의하세요. 우리나라가 선포되고 나서 거기서 국회의원 뽑은 게 아니고 국회의원 뽑고 헌법 만들고 그 헌법에 기반해서 남한 정부를 구성을 한 거야. 이 순서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다가 50년 6월달에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서 53년에 정전협정 체결하고 분단이 고착됐다. 여기는 맨날 나오는 게 그 역사 문제는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순서 시기 판단 나오잖아. 순서대로 이으시오. 요런 거가 좀 헷갈릴 수 있겠지. 모스크바 선상회의가 45년 12월이다. 요런 역사적 사건들이 어느 순서로 이어졌는가 하면 역사적 사건에서 뭐가 논의됐고 어떤 결과가 이어졌나 그런 걸로 역사 문제로 나와요 여기는. 근데 역사보다 되게 굉장히 라이트하게 나옵니다. 통합사회다 보니까 분단의 원인, 분단의 배경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이후 남북단이 고착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통일의 필요성은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된다. 뭐 지금 뭐 코리아 리스크 뭐 이런 단어가 있긴 해요. 지금은 좀 유명무실해졌지만 예전에는 북한이 포만 쏴도 주식이 뚝뚝 계속 떨어지고 했거든. 요새는 근데 뭐 쏘든 말든 그냥 뭐 오르고 내리고 뭐 그런 느낌이라서 많이 좀 옅어졌긴 한데 전쟁 안 날 걸 다 알거든 투자자들도. 근데 예전에는 한반도가 정전 상태에서 그러니까 휴전 상태인 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면 이제 우리 다 가진 뭐 경제나 이런 게 안보나 이런 게 위태로울 수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평화 정착이 경제적, 사회적, 안보적 이득이 컸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멘트가 나온 거고. 민족 동질성 회복 뭐 이런 거 당연히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민족적 차이가 커질 거 아니야. 한 100년 정도 더 지나면 말이 거의 안 통할 수도 있죠. 이게 좀 알아듣기만 하는데도 억양이 좀 막 차이가 나잖아 지금도. 용어도 좀 많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경제적 발전, 번영, 요 소모적인 비용에다가 분담 비용이라고 적어요. 거기 소모적인 비용을 절감한다에 분담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이라는 단어만 알아두십시오. 분담 비용은 분단을 지속하는 동안 계속해서 소비되는 지출되는 비용을 분담 비용이라고 해. 국방비, 군사비 뭐 이런 거 다 분담 비용이죠. 뭐 국경선에 뭐 이런 거 유지하는 거 지금 계속 그 북한이랑 전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리스크 자체가 분담 비용에 속해요. 뭐 이산가족들 아픔 이런 거 그런 것까지 다 분담 비용. 분단을 유지하는 동안 생기는 비용. 근데 이 분담 비용은 뭐냐면 지속적이고 소모적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쓰고 이게 생산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지출되어야만 하는 비용인 거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꼭 나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섬이잖아요. 섬. 뭐 만약에 통일하게 되면 중국이나 소련까지 육로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까지 다 분담 비용이 포함되는 거야. 통일 비용은 통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속적인 비용인데 요거는 일시적인 비용이야. 엄청 크지 사실 통일 비용이.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통일 비용을 미리 모으자 그래가지고 통일을 위한 무슨 항아리 이런 거에 계속 적금식으로 비용을 막 넣는 게 있었거든. 다음 정부 때 다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 통일을 하는 동안 감수해야 될 비용.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논리는 뭐냐면 여기 교과서는 이제 민주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이게 서술이 되기 때문에 통일 비용은 크지만 일시적인 거고 분담 비용은 이제 조금씩 소모되는 거긴 하지만 소비적이고 장기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비용 이익을 따르자면은 통일 비용이 분담 비용 소모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통일 편익은 통일을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을 말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클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다른 거는 크게 뭐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고 실질적인 그런 이득 이렇게 느끼는 건 미비할 건데 제일 큰 거는 노동력. 북한이 그래도 인구가 2,000명 정도 된단 말이야. 거기는 이제 생산성이 원래 근데 전통적으로 남한이 농사짓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인구가 더 많았어.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한 인구가 2천만 정도 되는데 남한 계속 인구 줄어드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좀 큰 방법이 외국인 막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도 문화 갈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덜 한 편이잖아. 언어도 잘 통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통일하기가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통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하는 거를 북한, 중국, 미국, 우리나라까지 요새는 다 싫어하잖아. 우리가 통일 비용을 감수해야 되니까 아마 당분간 경제 성장률이 엄청 마이너스 찍고 그럴 겁니다. 통일한 몇 년간에 독일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싫어하고 북한도 북한 정부 통일을 하면 민주사회로 통일되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권 같은 걸 다 내려야 된단 말이야. 북한도 싫어하고 일본, 러시아, 뭐 미국, 중국 이런 애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얘네들은 완충지로 우리나라가 있는 게 좋으니까 직접 미국이나 직접 중국과 맞닿기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도 싫어하기 때문에 통일이 당분간은 되지는 않을 건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 장기적으로 봐서는 만약에 막 북한이 갑자기 무너진다. 그러면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게 나거든. 시나리오상으로 그 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북한 주민들이 막 못 견뎌가지고 김씨 일가를 쿠데타로 몰아내고 어떤 북한 정권이 들어서 그러면 그 북한 정권을 누가 가져갈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랑 통일하기 싫어 우리가 좀 북한 아저씨 책임져야 되고 떠남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 중국이 가져가거나 러시아가 가져가는 건 좀 그렇죠. 그 영토나 인구 같은 거를 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흡수하는 시나리오도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가 지원 같은 거 하잖아. 그 북한에 쌀 보내주는 거 말고 엄청 비판이 많거든. 근데 그런 거를 막 자주 그러니까 적은 양이라도 가끔씩 이렇게 계속 보내는 게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 같은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야라는 걸 대외적으로 광고하는 효과에서 보내주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이 소모적인 비용 절감, 분담 비용을 절감하는 거죠. 경제발전 복지사회 건설에 사용하고 그리고 밑에 국토의 일체성 회복, 이거는 한반도 전체를 회복한다는 얘기죠.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이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가 좀 사회주의랑 지금 공산주의는 무너졌지만 제3세계라 그러죠. 아니 제3세계가 아니고 그 제2세계, 예전에 제2세계였던 중국, 뭐 소련 이런 국가들이 주로 지금 미국하고 패권 경쟁 벌이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요 사이에서 뭐 완충지 작용이나 혹은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와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태평양하고 유라시아 대륙, 아시아 끝부분이 만나는 지역이라서 만약에 통일만 되면은 교통으로도 해양으로든 육로로든 다 전 세계랑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 반도적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그 자료를 보는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에 용어만 알면 된다. 별표만 하나 쳐놓고요. 분담 비용에는 군사비, 외교비, 전쟁의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같은 게 분담 비용입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통일 후 경제 개발을 위한 비용이나 이게 뭐 경제가 당분간에 계속 떨어질 거랬잖아. 그런 게 다 통일 비용에 속해요. 통일 편익은 분담 비용의 소멸, 이산가족 문제 해결, 세계평화 기여 이런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요. 밑에 뭐 독일 통일의 교훈. 통일할 때 신중하고 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왜? 독일 통일하고 나서 동서독은 서로 적대하는 분단국가였지만 동독이 이주를 허가했고 이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전부터 상호 방문, 뭐 TV 시청, 전화 편지 왕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스무스하게 통일이 이루어졌다. 자발적인 통일이거든요. 동독 주민들이 막 이탈하고 하다가 뭐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베를린 장벽 허물고 통일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사전 작업이 있어서 스무스하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속합니다. 넘어가고요. 자, 310페이지에는 동아시아 역사 갈등인데 앞에 부분이랑 조금 겹쳐요. 앞에 부분에 난사분도 문제만 나왔는데 여기 뭐 독도 문제라든가 쿠릴 열도 문제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난사분도, 시사분도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독도 문제. 안용복 제일 처음에 그 한국사에서 독도 문제 나오는 건 언제 독도 문제가 나와? 지증왕 때 우상국 정권하면서 독도 문제가 처음 나오죠 그때. 그리고 17세기에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했다.
1877년 거기는 태정관 지령문이라고 써봅시다. 태정관 지령문. 2번 옆에다가 태정관 지령문. 우리 의정부 같은 관청이에요. 태정관은 약간 그 여러 무슨 관들이 있는데 요 태정관이 그 여러 관들 중에 좀 최고위 부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근대 시기에 요 문제 가는 거 아니야? 310페이지 펴세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국가로 거듭나고 나서 새롭게 근대적으로 막 영토 같은 거를 확립하려고 확정하려고 전국에 토지 수사를 실시하거든. 그러니까 행정구역 제도 정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섬나라가 여기는 섬이 많은 국가니까 일본은 그래서 섬나 조사하면 생기다가 울릉도 옆에 독도까지 가서 여기는 우리가 가끔씩 가가지고 고기를 잡긴 하는데 이거 일본 땅인지 조선 땅인지 좀 애매하다. 그래서 태정관 최고 기구니까 태정관에다가 토지 조사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태정관에서 거기는 조선 영토로 표기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문건입니다. 그게 태정관 지령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도가 우리 땅임을 그 제시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거야.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일본이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한 근거는 시마네현 고시라고 있어요. 시마네현 고시 1905년 1904년에 러일 전쟁이거든. 그래서 이 섬의 의미는 뭐냐면 섬 여기가 독도 울릉도가 있는 거지. 섬이 예전에는 자원 가치 뭐 이런 거는 많이 없어. 이 안에 뭐 천연가스 밑에 있는 그런 거 조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고기 잡는 용도로만 쓰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우리가 한때 공도 정책이라 가지고 범죄자들이 계속 섬으로 숨는다 그래서 섬에 있는 주민들을 싹 다 비워라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거든. 그래서 그거 명분으로 야 우리가 비어 있는 땅 차지한 거다라면서 일본이 무주지 선점론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가 이전부터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다 이러면서 안녕복 이 권리 주장한 거 이런 걸 내미는 거고. 근데 이제 시마네현 고시는 러일 전쟁이 04년도에 있으니까 러시아는 배 타고 막 오고 그 뭐 육로로 오고 막 이러면서 주로 그때는 해전이니까 일본도 섬이고 러시아 밑에서 이렇게 오면은 배 타고 먼저 오니까 조기경보의 역할로 군사적 의미 이런 역할로 편입을 한 거예요. 일본 영토로. 그게 문건으로 남아 있어요. 시마네현 고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고. 마침 또 언제야? 1905년에 일사조약이 있거든. 일사조약 하면서 우리 이제 외교권이 박탈됐으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 그 항구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배 기름도 넣고 혹은 뭐 여기 감시탑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러시아 쳐들어오면 조기경보도 하고 막 이런 용도로 편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저기 제일 독도 광복 이후 그게 안 나오네. 이거는 스플래트리 아니구나. 하지 말자. 여기까지 안 나오네. 그래서 그냥 광복 이후에는 일본이 항복하면서 청일전쟁 이전 땅들로 다 영토 영유권을 회복한다라고 그 연합군에서 선언을 했거든. 그러면서 독도도 우리나라 땅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실질적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1900년에 칙령 41호 대한제국의 영토다.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명확한다. 그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 황제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편입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울도군으로 개칭했다는 거는 행정구역으로 승격한 거예요. 그냥 섬이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고 거기다가 지방관까지 파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죽도, 석도가 독도거든. 여기 명칭이 석도도 행정구역으로 편입된다고 나왔으니까 이때 1900년에 우리는 우리 땅으로 선포를 한 거다. 그거를 일본이 불법적으로 그 점유 이탈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인식 문제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아까 독도 문제랑 옆에 교과서 왜곡 이런 게 그 일본 문제로 나올 거고 중국에서는 동북공정 문제가 나올 겁니다.
동북 공정은 이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중국이 민족이 많죠. 네. 민족이 많아가지고 다민족 국가잖아. 이렇게 있고 일본 있고. 원래 중국 땅은 어디만 중국 땅이었냐면 여기만 딱 중국 땅이었어요. 중원이라고 해요. 중원. 그러면서 이 중하 민족이 한족들이 북동서남북으로 막 가가지고 여기 있는 그 위구르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여기가 티벳이야. 티벳 이런데 막 점령하고 만주 지역 전복 점령하고 여기는 원래 유목 민족 국가고 여기도 유목하는 국가고 여기는 원래 늪지대였기 때문에 사람도 얼마 안 살고 그래서 문화권이 다 다른데 얘네들이 이제 농경 민족이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다 통합하면서 그 지금 중국 크기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웃긴 게 중국이 소수 민족이 54개야. 한족까지 포함해서 총 55개 민족입니다. 근데 한족의 인구가 55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한족 인구가 90%가 넘어요. 나머지 54개가 10%밖에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는 농경 국가라고 인구가 많아서 그래. 유목 국가는 농경 국가는 이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애 많이 낳고 거기서 이렇게 다 모여서 인구 늘어나면 그냥 사는데 유목 국가는 그만큼 생산량이 안 되잖아. 여기는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좋아.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애를 많이 낳으면은 우리 부족이 먹을 게 부족해져가지고 인구가 좀 늘어난다 싶으면 장남이 자기 다른 애 이끌고 다른 부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가지고 떨어져. 다른 부족이 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풍습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다른 민족으로 분류가 되고 그러니까 소수 민족 개수가 많은 거예요. 인구도 작고 민족 개수는 많고. 이해가죠? 근데 얘네들은 원래 애초에 엄청 문화권이 다른 형태로 살았기 때문에 계속 독립국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민족성이 좀 강하단 말이야. 티벳은 특히나. 티벳 그 대빵이 뭐라고 합니까? 티벳 불교의 수장을 뭐라 그래?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라고 그래요. 2인자가 판첸라마거든. 근데 달라이라마는 환생한다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 환생 죽고 나면은 다음 대의 달라이라마를 판첸라마가 그 얘가 달라이라마의 환생입니다 지정을 하거든. 근데 판첸라마를 중국 공산당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판첸라마가 중국 인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이번 대인 달라이라마로 더 이상 환생은 없다면서 부정하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 그리고 지금 그 달라이라마는 인도가 있습니다. 티베트 독립운동한다고. 일단 엄청 막장인 상황이지. 그래서 막 중국이 뭐 홍콩 문제도 있고 위구르도 문제도 있고 여기 뭐 대만 문제도 있고 여기 그 티베트 문제도 있고 너무 뭐 소수민족 문제 시끄럽잖아. 그래서 맨날 하나의 중국 하는 게 이거 하나라도 만약에 빵 터져가지고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다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이 역사들은 다 중국 역사였다고 미리 이제 간을 쳐놓는 거죠. 사전 작업을 해놓는 거야. 그거를 우리나라 쪽에서는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와 남공정이고 여기는 티벳 문제예요. 티벳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는 걸 서남공정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위구르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는 걸 서북공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동북공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 왜 여기는 지금 만주 지역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선족들이 살고 있잖아. 근데 조선족도 좀 가능성은 희박하긴 해. 여기는 엄청 진짜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중국화됐어요. 근데 중국 여행 갔을 때 가이드가 조선족 그 아주머니여가지고 내가 물어봤거든. 축구하면은 한국이랑 중국이랑 축구하면 누구 응원하냐고. 중국 응원한대요. 근데 거의 막 중국화가 돼가지고 여기는 독립 이런 거 예측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한데 이런 거에 막 영향을 줄 수 있죠. 혹시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독립 얘기가 나오면 이런 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랑 같이 한 거야. 그래서 원래 이 만주 지역에 살던 고구려, 발해까지 다 중국 뭐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 이런 논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어릴 때 한 2002년, 5년, 8년 막 이 정도 느낌일 때 굉장히 핫했고 그래서 그때 고구려 관련 사극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대조영 그 사극 막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틀어주고 하더만 그 대조영 막 나오고 그다음에 뭐 태조 왕건 이런 거 나오고 할 때가 이때입니다. 주몽 나오고 막 그때요. 그래서 발해랑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걸 말해요. 역사 인식에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중국 지방사라는 왜곡된 주장을 한다. 소수민족을 통합해 현재 영토를 확보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만리장성을 확장하여 고구려, 발해 영역이 중국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요거 뭐 그 반박하는 사례는 여기는 알 필요는 없지만 한국사에 혹시나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발해나 고구려가 일단은 연호를 썼어요. 연호. 근데 연호는 천자국만 쓰는 거야. 천자국. 근데 얘네들만 원래 연호를 쓸 수 있는데 우리도 연호를 썼다는 거는 내가 여기 다른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은 항상 지방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옛날에도 지금도. 근데 여기서 지방 연호를 썼다는 거는 나는 너네 지방 정권이 아니다라는 자주의식의 편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발해나 신라나 다 어떤 당나라 과거를 치기도 했는데 당나라에 응시한 과거 이름은 빈공과예요. 그 빈공과 뜻이 이 빈자가 손님 빈자거든요. 귀빈석 할 때 그 빈자. 그래서 만약에 자국민이었으면 지방 정권이었으면 그냥 당나라 과거에 응시를 했지 빈공과에 응시를 안 했을 거라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발해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나라랑 지방 정권이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뭐 동북 공정에 대한 반박 사례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약간 중국의 동북 공정 그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이렇게 같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내 어릴 적이었는데 이런 거 막 보다가 사극 보고 하다가 내가 역사에 갔거든. 근데 어떤 내용들 나오냐면 뭐 이런 거 나와요. 이 밑에 임나일본부라고 임나일본부. 일본이 과거 가야 지역에 식민 정부 같은 걸 건설을 해가지고 백제나 신라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 나오냐면은 광개토 대왕릉비 보면은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했다 이런 내용 나오죠. 근데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그 좀 이상한 거 없냐? 왜 왜구를 격퇴했는데 전기 가야 연맹이 후기 가야 연맹으로 변했지? 이거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금강가야가 쇠퇴하고 대가야가 성장했다고 역사 교과서에 나오잖아. 왜 이 일본 격퇴가 가야의 세력 교체에 영향을 끼쳤냐면 얘네들이 있던 지역이 가야 지역이었거든. 원래 그 금강가야 할 때 금강가야의 변환 지역이잖아. 철 무역으로 성장했다. 철이 유명했다. 그다음에 낭랑외 뭐 중개무역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금강가야가 김해 지역인데 김해라는 지역 뜻이 쇠가 많이 나는 쇠근자거든요. 쇠가 많이 나는 바다가 고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철 무역이 성행한 지역이라 가지고 원래 일본이랑 뭐 낭랑이랑 이런 애들은 친했어. 그래서 이때 당시는 백제가 근초고왕 이후에 일본이랑 그다음에 그 가야랑 다 지금 백제 세력권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백제가 고구려랑 뜨기 전에 먼저 신라를 좀 정리를 하려고 얘네 둘 다 불러가지고 신라로 쳐들어간 거야. 근데 얘네가 원래 친숙한 애들이 가야였으니까 한반도에 있을 때 군사 기지를 여기 뒀거든. 그거를 일본에서는 그거를 일본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지금까지는 아니고 사실 지금은 거의 다 논파가 됐어요. 식민지 시대 때까지 일본 학자들은 이게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식민 지배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런 걸 말해. 일본 부상. 식민 지배 침략 정당 정당화 왜곡하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현대사 문제에서는 뭐 징용, 징병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 그런 거 다 은폐하고 위안부라는 용어 같은 것도 안 쓰고 축소하고 혹은 자발적이었다고 호도하고 처음에는 자발적 징용이 좀 있었다가 그 중일전쟁 시기 막 후달리면서 일본이 다 강제징용으로 바꿨거든. 징병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거고 징용은 노동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산에서 막 석탄 캐기하고 이런 거 위안부 이런 것도 당연히 다 강제징용이란 말이야. 그런 거 다 자발적인 걸로 막 바꿔서 묘사하고 뭐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해줬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축소, 은폐, 왜곡한다. 이런 게 교과서 왜곡으로 나옵니다. 그 밑에 이게 그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침략 과정에서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으나 이를 부정한다. 야스쿠니 신사 참패 문제는 야스쿠니가 일본에 있는 그 신사 있죠. 절입니다. 일종의. 근데 얘는 신토 사상이기 때문에 만물에 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 만물에 다 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다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뭐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냐면 사람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합시다. 야스쿠니 신사는
그 일본의 신토 사당이 만물에 다 영혼이 있고 뭐 신을 모실 수 있고 이런 사당이기 때문에 신사에서 신들을 모시잖아. 근데 이 신사에 야스쿠니 신사에 모신 신들이 2차 세계 대전의 전쟁 영웅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죽고 나서 원래 사후세계 이런 거 강조하는 거는 전쟁지게 되게 많거든요. 네가 막 자살 특공대 이런 거 막 가미가제 특공대 많이 하잖아. 뭐 전투기에 막 타가지고 자살 돌격을 하는데 돌아오는 기름을 안 넣어줘. 가가지고 빵 이제 전함에 가가지고 적국 전함에 가서 그 천황폐하 만세 하면서 자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득하는 논리가 너가 죽더라도 너는 이제 신사에 모셔져가지고 전쟁 영웅으로 숭배받는다. 그러면 아이씨 국뽕 차가지고 돌격하고 이런 거지. 근데 2차 대전은 전쟁 영웅이면 우리는 뭐야? 전쟁 범죄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참배를 하는 게 주기적으로 나오거든요. 약간 그 일본도 정치가 되게 보수 집권층이 많아가지고 그 자민당 자유민주당 집권가 되게 오래 지속되거든. 근데 걔네들 지지율이 좀 흔들흔들할 때마다 선거철마다 이런 데한 번씩 가가지고 참배하고 하면은 지지율이 다시 오른단 말이야. 역시 우리 그 보수 진영 막 이러면서 정치 시즌마다 이렇게 참배하러 가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네는 전쟁 영웅인데 우리는 전쟁 범죄잖아. 우리 이렇게 괴롭히고 핍박한 사람들을 참배한 사당인데 여기 가가지고 숭배를 한다고 참배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역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거지. 2차 세계대전 전범을 안치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 침략 전쟁 미화, 정당화 이런 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역사 영토 분쟁 보고 오른쪽에 영토 분쟁 지역 그 지도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지도 위치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지도 위치 플러스 여기가 어떤 영어로 읽을 때는 어떻게 불리는가도 알아야 돼요. 자, 북방 도서를 쿠릴 열도라고 합니다. 쿠릴 열도. 쿠릴 열도는 러시아 말이고 북방 도서는 일본이 얘기하는 영토예요. 여기도 일본이 미국이랑 막 싸운다고 전쟁 막판에 정신이 없을 때 러시아가 일본은 좀 원폭 두드려 맞고 되게 초토화됐고 러시아가 일본의 대일 선전 포고하고 나서 그 정신없던 며칠간 일본 항복하기 전까지 계속 밑으로 내려와. 그래서 이쪽 지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쿠릴열도. 원래는 일본 땅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러시아가 무단 점령해가지고 계속 지금도 러시아 땅으로 있어요. 근데 일본은 당연히 자기 땅 돌려달라 그러겠지. 생양아치 같은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러시아 땅으로는 쿠릴 열도라 그러고 일본 말로는 북방 도서라고 해서 북방 도서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도 우리나라 독도처럼 이 우리나라만 뭐 중국이랑 이혼도 문제 있고 일본이랑 독도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얘네들끼리도 서로 엄청 뭐가 많아요. 러시아랑 일본이랑도 있고 중국이랑 일본이랑도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랑 중국이랑도 있고 막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저기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랑 중국 사이에 있는 겁니다. 센카쿠 열도. 여기도 좀 열도라는 거는 작은 섬들이 여러 개 떠있어요. 열도라고 해요. 나열하다 이럴 때 열자입니다. 여기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있고 중국어로는 갸오이자오라고 읽고 일본어로는 센카쿠 열도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섬 밑에 뭐 시사군도, 센카쿠 열도, 난사군도 이런 거 다 그 2차 대전 시기에 일본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인도였거든요. 무인도들인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하면서 뭐 군함 정박하고 전투기 잠깐 기름 채우고 이런 용도로 점령해가지고 영토를 점령을 했다가 그냥 무단 점령을 한 거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그러다가 일본이 항복하면서 좀 영유권이 붕 떴거든. 근데 일본은 항복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일본 이전 영토 아니었으니까 다시 우리가 차지한다.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뭐 이런 논리고 일본은 우리가 잠깐 차지했으니까 그때 무주지를 우리가 선점한 거라서 계속 우리가 영유권이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밑에 시사군도는 서사군도를 모래사자를 써요. 서사군도를 중국어로 읽은 거고 난사군도는 남사군도를 중국어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조그마한 모래섬들이야.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모래섬들, 남쪽에 있는 모래섬들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중국이랑 동남아 국가들이랑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사분도를 파라셀 제도라고 읽고 난사분도를 스프레틀리 분도라고 읽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게 명칭이 뭐 중국어로 나올지 일본어로 나올지 러시아어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 미국어로 나올지. 근데 이 스프레틀리 분도라고 나왔을 때 난사분도구나. 동남아 국가들이랑 중국이랑 영유권 분쟁 중이다. 프릴열도 나왔을 때 일본이랑 러시아랑 영유권 분쟁 중이다. 지도 위치도 고를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다음에 빈칸지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요거랑 좀 겹치는 게 앞에 그 평화 문제 할 때 그 국제 분쟁 지역 뭐 이런 거 할 때 여기도 들어갈 수 있거든. 8단원 하면서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둘 다 분쟁 지역이니까요. 거기는 뭐 근데 민족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거 얽혀 있는 거고 여기는 보통은 자원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뭐 수많은 작은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일어났고 청일 전쟁, 뭐 러일 전쟁 이런 역사적 배경, 해양 자원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금 이 단어 전체가 동아시아 문제만 다루는 거거든. 위에는 아까 역사 분쟁 본 거고 지금 영토 분쟁 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311조에서는 뭐 하냐면 이런 분쟁 같은 게 있는데 역사 인식 문제도 있고 영토 문제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1번에 공동 역사 연구 진행 별표 하나 돼 있죠. 이게 맨날 사례로 나와요. 한중일 공동 역사 교재 같은 거. 지금 수능에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있죠. 예전에는 그 과목이 없었어. 예전에는 없다가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중요해지고 시작하면서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한국의 역사 위주로 한국이 요 동아시아사를 인식을 하고 중국은 중국 위주로 이 동아시아사를 인식을 하잖아. 그거 말고 이 얘네들이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진짜 이게 좀 팩트에 기반한 역사를 가르치자 해서 과목이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 민간단체, 뭐 일본 민간단체랑 같이 서로 뭐 연구를 진행해가지고 미래를 여는 역사 뭐 이런 책들이 나오고 했습니다. 뭐 밑에는 뭐 국제연대 교류를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제일 아래쪽에 우리나라 국제사회 평화에서는 통일 관련돼서 조금 나올 수 있는데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든가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든가 거기만 밑줄을 좀 꺼놓으세요. 이런 사례들이 나올 때 우리가 통일을 위한 노력이구나. 이거 북한이랑 우리랑 뭐 정상회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일을 진행해야겠다 하면서 발표한 선언서입니다. 성명서. 그래서 통일이 좀 계속 북한이 뭐 잊을만 하면 계속 도발하고 도발해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면이 있지만 하여튼 이전까지 통일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분쟁 지역의 평화 유지는 이라는데 옆에 PKO라고 영어로 나올 수도 있어서 PKO라는 용어도 알아두세요. 평화 유지군 파견입니다. 분쟁 지역에 PKO를 파견한다. 마지막에는 뭐 해외 원조 같은 걸 한다. 협력단 쭉 넘어가서 문제를 몇 개만 풀어봅시다. 2번 4번 12번 2번 4번 12번 17번만 풀어보세요. 2번 4번 12번 17번 4개만 풀어봅시다.
다 풀었습니까? 다 풀겠습니다. 2번에 3번. 2번, 4번에 4번 틀린 거 괜찮니? 넘어가. 12번에 1번 위치 이거 외우세요. 지도 알아야 된다. 여기는 좀 자주 나옵니다. 12번에 1번, 17번에 2번 괜찮니? 틀린 거 넘어간다. 이거 틀린 거 아니야? 3? 괜찮아? 나머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부단원 넘어간다. 부단원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인구입니다. 인구.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지금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 인구 1위가 어디야? 인도. 인도. 2위가 인도. 각각 얼마씩이라고 내가 이 얘기를 했나? 14억씩이야. 14억. 지금 인구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막 들어갔던 시기 막 그럴 때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들으면서 자랐어. 근데 내가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배울 때 인구는 70억이라고 배우면서 수능 공부를 했거든. 근데 내가 가르칠 때 지금 80억이라고 가르쳐요. 10년마다 10억씩 늘어나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근데 80억인데 80억 중에서 인도 인구가 14억, 중국 인구가 14억 더하면 얼마야? 28억. 얼마분의 얼마지? 약 80분의 28이면 3분의 1 정도 되죠. 3, 24, 64, 60에다가 24 더하면 84니까 너네가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면은 3분의 1 확률로 인도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이야. 그거보다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방학 때 끌려와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 태어나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시다. 중국인, 인도인으로 태어나는 거 낫잖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 인구가 중국 인구, 인도 인구랑 똑같아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 인구가 14억이야. 그러면 다 더하면은 42억이죠. 절반이죠, 절반. 그래서 아프리카 인구 혹은 뭐 중국 인구, 인도 인구, 인도인일 수 있었다. 우리가 로또를 잘못 돌렸으면. 자, 근데 이 인구 성장은 뭘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냐면 지금 되게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구가 10년마다 10억씩 증가하고 있다고. 뭐냐면은 산업화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산업화라는 게 뭐였지? 우리가 3단원에서 배웠잖아. 산업화라는 거는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게 전체 산업 중에서 이게 산업화였어요. 1차 산업은 어떤 게 1차 산업이었는데? 자연 이게 산업이라는 거는 생산물을 얻는 거였죠. 생산물은 재화 서비스였고 1차 산업이 자연에서 재화를 얻는 건데 자연에서 재화를 얻는 거. 요게 from 자연. 여기 뭐 농림업 이런 거 있잖아. 농업, 임업, 그렇지. 2차 산업이 이거를 가공하는 거지. 재화를 얻는 거긴 한데 from 사람이 가공한 걸 말합니다. 주로 공업이 들어가. 근데 광업이 공업이랑 같이 움직여가지고 이거 1차 산업에 넣기도 해요. 광업을. 네, 교과서 기준으로 2차 산업에 들어갑니다. 마인크래프트 광산 캐는 거. 그래서 철광석 막 해가지고 공장 돌리고 이런 거. 그다음에 석탄 캐가지고 증기기관 돌리고 이런 거. 그래서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니까 산업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1차 산업 시기만 해도 생산력이 되게 낮았단 말이야. 2차 산업이 되면은 사람 노동력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니까 엄청난 식으로 생산이 늘어나는 거지. 생산력이 늘어난다는 건 인구 부양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토지만 붙여먹고 살아서는 몇 명의 인구밖에 유지를 못하는데 이제 공업화 되면은 같은 땅에서도 더 많은 인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산업화 기점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요. 유럽이 한 번도 아시아를 넘어선 적은 없거든. 근데 제일 근접했던 시기가 유럽에서 초기에 자본주의 딱 발달해가지고 아시아는 그대로 계속 농경 사회지. 여기는 쌀농사권이고 여기는 밀농사권이기 때문에 한 번도 넘어선 적은 없어. 아시아 계속 인구가 많았습니다. 영토 크기 자체도 아시아가 유럽의 한 두세 배쯤 넓기도 하고요. 근데 인구 차이가 가장 적었을 때가 산업혁명 딱 벌어지고 유럽의 인구가 막
본격적으로 엄청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요 이제 과학 기술 발전 막 이런 거 하면서 아시아가 식민 통치 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졌던 거죠. 산업화 기점으로. 그래서 선진국의 인구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완만해. 여기가 산업화 시기. 유럽의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 일어났을 때부터고, 후진국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가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엄청 급격하게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인구가 아직 한창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인구가 지금 10억씩 늘어나는 건 다 어디냐면 아프리카랑 남미예요. 이전에 아직 선진국이 그러니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이 지금 개발되면서 인구가 빵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다. 그리고 요 시기 그래프가 여기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학교는 종종 나와가지고 시기별로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잠깐만 1960년에 인구 1위, 2위, 3위 대륙 2015년에 1위, 2위, 3위 대륙 그다음에 2060년에 1위, 2위, 3위 대륙 어딘지 알고 있어야 돼요. 1960년에는 어디가 인구가 제일 많았을까? 아시아가 제일 많아. 2015년에는 아시아가 항상 제일 많습니다. 2위, 3위가 좀 바뀌어져 있죠. 2위는 어디였을까? 유럽이 이때 제일 많았어. 여기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가 유럽 요 뒤따라가는 식으로 많다가 2015년이 되면은 아프리카가 유럽을 추월해요. 근데 2060년이 되면은 아프리카가 계속 1위고 남아메리카가 유럽까지 추월을 합니다. 유럽은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중이잖아. 여기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중이고.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전체 세계 인구로 따지면 한 3%라서 되게 높거든요. 전체 인구로 따지면 좀 꼴리는 나라는 아닌데 영토도 크고. 근데 북미의 나라가 3개밖에 없잖아. 멕시코, 미국, 캐나다밖에 없잖아. 캐나다는 거의 인구가 없어. 그 온대 열대 기후에 들어가는 지역 자체가 되게 좁아. 북미는. 그래서 이 땅 크기 자체가 유라시아 대륙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미국 인구로 치면은 국가별로는 미국이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데 대륙으로만 치면은 그 북미 대륙에는 미국밖에 없어서 요 대륙 순으로는 들어가진 않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 유럽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 요 정도 추세만 있는데 괜찮지? 자 그리고 328페이지에 인구 성장과 경제 발전에서 1번 그 그림 별표 맞추세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디서 봤지? 이 그래프를 어디서 봤습니까? 3단 할 때 내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무슨 그래프니 이거? 도시화 없어. 도시화 이렇게 늘어나죠. 근데 내가 3단원 하면서도 이 얘기지 뭐랑 똑같다고. 인구 그래프랑 똑같아. 인구도 이렇게 그려지는데 3단원에서는 3개로 쪼갰어. 무슨 단계?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정착 단계였죠. 근데 여기서는 이 가속화 단계를 2개로 쪼갤 거야. 2개로 쪼개가지고 그냥 1, 2, 3, 4단계라고 불러요. 근데 1단계는 어떤 거고 2단계는 어떤 거고 3단계는 어떤 건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1단계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사망률이고 이게 출생률이라고 칩시다. 빨간색이니까 죽는 걸로. 그지? 1단계는 다사입니다. 다사 단계야. 그래서 많이 낳는데 그만큼 많이 죽어. 그래서 인구가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감소할 건데 생산율 그 출산율이 먼저 감소할까 사망률이 먼저 감소할까? 산업화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먼저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망률은 떨어지고 아직 출산율은 그대로입니다. 인구가 죽는 것만 죽는 거야. 근데 인구 증가가
자연적 증가가 있고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이 있거든. 사회적 증감은 전입자 빼기 전출자라 가지고 나가는 사람보다 이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면 사회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뭐 국가로도 이민자가 그다음에 이민 가는 사람이 이민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많으면 인구가 주는 거고 이민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이거는 사회적 증감이고 인구 이동 파트하면서 이것도 볼 거예요. 근데 자연적 증감은 출생자 빼기 사망자가 자연적 증감이란 말이야. 요 차이죠, 요 차이. 이해가니? 그러면 지금 이 차이만큼 이게 총 인구면 총 인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인구 이렇게 늘어나고 가운데 좀 했잖아. 이렇게 됐을 때 가운데 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중인 거지. 이해갑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잖아. 유럽도 이미 선진국들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토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이 낳는 건 많은데 죽는 건 주니까 계속 이게 인구가 밀집되고 한정된 자원에서 부족하면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애 하나 기르는데 생산 비용이 너무 많아지고 물자는 한정돼 있으니까 뭐 집값 비싸지고 물가 비싸지고 하니까 애 못 기르겠다 해가지고 출생률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리고 여기는 사망률은 한 번 떨어지면은 사망률이든 출생률이든 한 번 떨어지면은 안 올라가. 사망률 떨어진 다음에 갑자기 사망률이 급격하게 없잖아. 큰 전쟁밖에 없지 않는 이상 사망률이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야. 출생률도 한 번 떨어지면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그대로 멈춰 있어. 자, 2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2단계를 여기는 다사 단계였고 다사 많이 죽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죽는 거야. 2단계는 다산 출생률은 그대로 높은데 감소 죽는 거하고 감소하는 단계입니다. 요 차이가 요거지.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사망률이 떨어지는데 출생률이 떨어지는데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여전히 높지. 요 차이만큼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총 인구가 증가할 거야. 이해가지? 3단계를 감소하니까 그리고 한번 내려간 거는 다시 안 올라오거든. 여전히 작은 상태야. 소사라는 게. 이 명칭도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4단계가 되면은 떨어진 건 다시 안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사망률도 계속 낮은 상태고 출생률도 계속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단계를 소사 단계라고 해. 안 어렵지? 자,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는 몇 단계입니까? 인구가 정체돼 있다. 몇 단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몇 단계? 2, 3단계고 정체돼 있는 게 1, 4단계야. 이거 몇 단계에서 뭐 이런 게 일어난다. 그럼 도시 문제가 활발하게 벌어지는 건 몇 단계였을까? 2단계, 3단계 중에서는 2, 3단계도 나왔는데 2단계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인구가 확 증가하기 시작할 때. 선진국 모델이고 지금 2, 3단계가 개발도상국 모델이야. 아예 저개발, 여기는 개발도상국이라는 거는 개발 중인 국가라는 뜻입니다. 도가 길도자를 써요. 길 위에 개발하는 길 위에 있다고. 아예 이 저개발국 같은 거 아예 개발이 안 이루어졌으면은 1단계예요, 1단계. 우리나라에서 2, 3단계로 진입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몇 년도랬어요? 우리나라 도시화가 시작되는 단계랑 겹쳐. 1960년대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우리가 2단계로 진입할 거예요. 같은 내용이었죠. 자, 인구 성장 328페이지로 가서 산업화 이전에는 뭐 출생률, 사망률이 모두 높고 산업화 이후에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급증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선진국들은 언제부터? 산업혁명 이후부터. 산업혁명에 밑줄치고 개발도상국은 언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 오늘날의 인구 증가가 더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그래프도 나와요.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좀 완만한 그래프 하나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급격한 그래프 하나 나오고 이거는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거고 여기는 선진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인구 문제 하면은 저출산 고령화가 나올 거고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 인구 과잉과 도시 집중 뭐 이런 게 시험도 나올 겁니다.
여기는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1960년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인구가 거의 안 올라가는데 요 그래프가 조금 더 자주 나와. 여기가 이제 한 18세기 후반쯤 나오는 거죠. 여기는 산업혁명 시작이니까. 1960년대로 시작되는 걸로 나오니까 선진국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계 인구 분포에서 이 얘기도 2단원 할 때 앞에 다 나온 내용들이랑 조금씩 겹쳐요. 2단원 할 때 전 세계 인구가 세계사 처음 배우면 목차에 어디 역사만 나온다. 역사에 이거 유라시아 역사만 나오죠. 유라시아. 우리 중국사도 배우잖아. 중국, 일본, 인도사 막 이런 거 배우니까 유라시아 역사만 나오고 얘네들은 안 배우는 이유가 뭐다? 적도가 어디 지난다? 적도가 아프리카 한가운데 지납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나요. 아프리카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요. 적도가 여기 지나는데 적도는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농업 생산력도 낮은 지역이죠. 인구가 좀 많이 없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적도 위아래로 뭐가 지난다? 열건온냉한이잖아. 건조기후대가 지나니까 여기는 다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호주가 되게 땅덩어리 큰 거에 비해서 인구가 엄청 많이 좀 작은 지역이랬어. 왜? 80%가 다 사막 지역이에요. 사람이 살만한 지역은 해안가밖에 없어. 건조한데 전체적으로 건조한데 해안가 지역 그래도 바다를 그 옆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습한 기운이 있잖아. 비도 좀 자주 내리고 농사 지을 수 있을 만한 곳이라고. 그래서 남쪽이 다 날라가가지고 남쪽이 없어가지고 인구의 90%가 북반구에 거주한다. 밀집 지역은 어디겠니? 냉온대 기후 지역 인구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냉대 기후도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열대나 건조 기후에 비해서는 냉대가 그나마 살기 괜찮다고. 왜냐면 냉대보다 더 추운 지역이 있잖아. 한대는 아예 거의 사람이 못 살고. 그리고 하천, 평야, 해안 뭐 이런 지역에 사람이 좀 많이 산다.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에요. 옛날로 치면. 그리고 무역하면서 뭐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기 좋은 지역에서 인구가 많고. 건조 열대 한대 기후 산지 지역은 사람이 좀 살기 힘들겠죠. 사회의 경제적 요인, 위에 건 자연적 요인이고 밑에 사회의 경제적 요인에는 농업, 공업, 이렇게 산업이 발달한 지역, 인구 희박 지역은 전쟁, 분쟁, 뭐 일자리 산업 부족한 거 뭐 이런 데가 속하겠죠. 아래쪽 뭐 세계 인구 분포, 지도로 보는 인구 분포. 아래쪽 인도랑 중국 인구가 제일 많이 있죠. 빡빡하게 빨간색이 들어차 있고. 유럽도 조금 많은 편이고, 건조기후 때 아래쪽에 저기 열대기후랑 건조기후 사이 쪽에 좀 초원 지역 펼쳐져 있는 거기도 사람이 좀 있고, 나머지는 인구가 거의 희박하다. 미국도 동부 지역에 몰려 있어. 세계 인구 구조, 대륙별 인구 분포, 2015년, 55년.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요거는 인구 구조가, 자 이거를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라고 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연령이 높은 거. 위로 올라갈수록 노년층 비율이 낮고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거지. 어디가 주로 이렇게 나오겠냐? 개발도상국이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종형이고 이거는 방추형이라 그러는데 둘 다 선진국 모델이야. 근데 시기가 갈수록 선진국이 이런 식으로 변해요. 여기는 아직 출산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시점이고 출산율이 더 없어지면은 이 방추가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직물 직조 이런 거 안 하지. 예전에는 물레 배틀 막 이런 거 하면은 물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꼬는 기계가 있거든요. 배틀. 그 배틀에서 여기 이렇게 실이 막 묶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제일 많이 두껍게 하는데 이거를 방추라 그래. 그래서 이거를 방추형이라고 합니다. 실 꼬아놓은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종형에서 방추형이 선진국 인구 모델이야. 괜찮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맨날 비교해서 나오는데 왼쪽이 일본 모델이고 오른쪽이 개발도상국 모델일 겁니다. 여기는 평균 수명이 기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인구가 많아지고 니제르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이니까 아래로 갈수록 인구 비율이 높다.
그리고 중위 연령이라는 단어 뜻도 알고 있어야 된다. 중위 연령 밑줄 꺼놓고 전체 인구를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연령, 나이, 연령. 자, 선진국과 개도국 중에 중위 연령이 높인 건 어느 나라입니까? 중위 연령이 높다. 선진국이 중위 연령이 높게 나올 거예요. 개발도상국 중위 연령이 낮고 기대 수명 짧고 출산율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성비 문제도 나오거든. 성비가 남자가 많은 거는 성비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 그럼 성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 성비가 높은 겁니다. 이거 외울 때는 성인 비디오라고 외우세요. 성인 비디오. 성인 비디오. 성비가 높은 것. 성인 비디오는 일반적으로 누가 더 많이 봐요? 여자들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좀 더 많이 보잖아. 그럼 성비가 높다는 거는 성인 비디오가 많다는 거니까 성인 비디오가 많으면은 남자가 더 많은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출생할 때는 성비가 어디가 더 높냐면 남성의 성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성비가 100보다 커요. 이 명칭도 적어놔. 성비.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 수를 성비라고 해. 이 명칭도 알아두고. 그러면 성비가 101이다. 그럼 여자가 100명 태어날 때 남자가 101명이 있다는 거야. 괜찮죠? 태어날 때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비가 좀 더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아 선호사상 없잖아. 지금은 오히려 여아 선호하는 비율이 좀 더 높대요. 이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 딱 임신하면은 딸 낳았으면 좋겠다 비율이 더 높대. 왜냐면은 지금은 여자든 남자든 다 경제생활이 가능하지. 예전에 아들 남아 선호사상이 있었던 거는 남자만 일하던 시대였으니까 내가 자식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늙어서 부양을 받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지금은 여성들도 충분히 경제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들한테 뭐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도 의무는 누구한테 더 많이 남아있다고? 결혼을 할 때 이제 남자애들 다 집 한 채씩 그래도 조금 더 남자 쪽 집안에서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남자를 놓으면 놓을수록 남자 아들을 놓으면 놓을수록 손해인 거지 부모 입장에선. 그래서 여아 선호사상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성비가 1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 남자가 좀 더 많이 태어나게 돼 있어. 근데 남자들은 뭐 테스토스테론 영양 뭐 이런 게 있답니다. 약간 모험적이고 노화도 좀 활동적이고 모험적이고 막 진취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좀 빨리 죽는데. 그래서 번식할 시기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예전에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성비가 1대1에 맞춰지게 약간 태어나게 된다. 그렇게 맞춰지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노년층이 되면은 남자가 더 빨리 죽기 때문에 이 여성 그게 좀 더 높거든. 여성 평균 연령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성비가 100이 안 되게 미만으로 갑니다. 여초사예요. 늙으면 늙을수록. 이런 내용들도 알고 있으십시오. 세계 인구 이동에서 인구 이동은 경제적 이동, 정치적 이동, 환경적 이동 3개가 있습니다. 자료로 보는 세계 인구 이동의 별표 하나 치세요. 요 그림이 맨날 나오는데 이것도 여기서 정치적 이동, 환경적 이동은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이렇게 경제적 이동이나 정치적 이동에 비해서는 환경적 이동은 그렇게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도에도 안 나오고 시험에도 오답선지 정도로만 하나 가끔씩 나옵니다. 뭐 사막화, 해수면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져. 몰디브 뭐 이런 사례들이 나오거든. 몰디브가 예전에 그 얘기 하지 않았나?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인데 여기가 21세기 후반이 되면 전국 토 80%가 물에 잠깁니다. 잠길 거라고 예측이 돼. 더 빨리 될 수도 있지. 지금 지구 온난화가 더 막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 몰디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다 잠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촉구하는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결의안 이런 걸 채택을 했거든 정부에서. 결의안 채택할 때 그 정부 모든 그 대통령 아니 총리 포함해서 다 강요들이 바닷속에 옷 입고 들어가지고 바닷속에서 회의했다고 서명도 하고 그거 막 전 세계로 중계하고 막 그랬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야. 하여튼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환경 난민이죠. 그거 외에 돈 벌러 가는 거, 경제적 이동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정치적 이동은 정치 뭐 독재 문제라든가 난민 문제라든가 내전 때문에 이 나라에 살기가 힘들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를 정치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어느 게 더 많겠니? 오늘날에는 경제적 이동이 많을까, 정치적 이동이 많을까? 경제적 이동이 많아요. 또 아래쪽에서 동남아 지역에서 막 미국으로 많이 가거든요. 아이씨 이거 화살표 두께가 안 나와 있는데 두께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 그러면 근데 그 두께가 나와 있는 그림으로 볼 때 초록 색깔이 훨씬 더 두껍게 표시가 돼요. 여기는 그 두께가 동일하게 표시가 되잖아. 색깔만 다르고. 근데 경제적 이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부 그 정치적 이동, 난민 같은 게 좀 많이 있는 거지. 그리고 아프리카 내부에서 색깔이 막 빨간색들이 막 움직이고 있죠. 아프리카랑 중동에서 화살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동입니다. 정치적 이동. 특히나 그 유럽 지역에서 난민 정책적으로 받고 있잖아. 거기도 저출산 문제 심각하니까 그걸 노동력을 난민으로 대체하려고 정책적으로 난민을 받았거든요. EU 결정으로.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화살표들이 좀 많아. 그 국가 내부에서 아프리카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는 우리 국가에서 내전 나가지고 옆 나라로 그냥 잠깐 옮긴 겁니다. 여기는 아프리카는 그 중동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영토를 보면은 되게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나와있지. 이런 식으로 직선 파대 있잖아. 자대고 커서 그래요. 자대고. 식민지 전쟁하면서 프랑스 뭐 영국 이런 애들이 뭐 종단 정책, 횡단 정책 이런 거 하잖아. 케이프 타운이랑 여기 이집트 카이로랑 남아공 케이프 타운에 있는 거 종단 정책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자대고 커서 직선으로 커졌어. 근데 왜 얘네들이 내전이 많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중동 지역도 그렇고 원래 우리나라는 경계가 이렇게 돼 있지. 지역 경계가. 압록강 두만강이잖아. 여기 제일 위쪽이 북단이. 일반적으로는 강이나 산을 경계로 뭐 부족이 달라지거나 언어가 달라지거나 민족이 달라져가지고 이 자연 경계를 기준으로 영토를 획정이 되거든요. 자연적으로는. 근데 뭐 이런 느낌이야. 여기 수단 같은 경우 수단 북쪽은 아프리카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수단 북쪽은 이 건조 문화권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낙타 타고 양 끌고 막 이렇게 댕기고 오아시스 농업 이런 거 하고 댕기는데 수단 남쪽은 그 아프리카 문화권이잖아요. 여기는 막 사자 타고 막 그 열대 뭐 농업 이동식 파전 농업하고 그런 애들인데 같이 묶여 있어. 식민지 독립할 때 같이 독립을 해가지고 영국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막 이제 민족 분쟁 막 이런 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종교 분쟁, 민족 분쟁, 언어도 안 맞고 막 이러니까 맨날 지고 먹고 싸워가지고 막 내전 하다가 정치적 난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경제적 이동은 둘 다 미국으로 많이 가는데 멕시코에서 뭐 미국으로 간다 이런 게 좀 경제적 이동이 많아. 선진국으로 가는 거. 그리고 뭐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으로 간다 이런 게 좀 정치적 이동이 많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거고. 그리고 대륙별 인구 이동에서 아시아 지역 그리고 6번도 별표 쳐놔라. 애들이 이런 거를 좀 감을 못 잡던데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는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제일 많이 유출되고 있어.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가 미국이죠. 미국이 수입 유입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유럽하고 미국으로 인구가 많이 가고 있어요. 뭔가 아시아가 인구가 많다 이런 느낌만 하니까 유출된다 할 때 제일 많이 빠져나오니까 이걸 애들이 잘 못 잡더라고. 그리고 인구 이동이 지역에 끼친 영향에서 유입 지역은 인구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똑같아요. 인구 유출 지역은 인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유입 지역에서는 노동력 확보로 뭐 경제가 활성화된다거나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된다거나 이런 거 긍정적 입장이고 당연히 근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문화 갈등 같은 거 생길 수 있겠지. 같은 말이죠.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된다거나 문화 갈등이 생길 수 있다거나
인구 유출 지역에서는 해외 이주 근로자들이 송금으로 외화가 유입될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산업은 쇠퇴하겠지. 청장년층들이 다 많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원래 있던 산업들은 쇠퇴할 거고 지역 경제도 침체될 겁니다. 인구 구조. 그리고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 선진국 인구 문제 뭔지만 알면 돼요. 선진국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 개발도상국 문제는 인구 과잉과 대도시 인구 과밀입니다. 왜 이게 같이 나오겠니? 인구가 많이 애를 많이 낳는 지역이 어디니까? 산업화된 지역이니까. 개도국이 이제 막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도시 지역으로 애들 다 몰리는 거예요. 여기 몰려가지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돈 많이 버니까 인구 부양률 높아지고 그래서 애도 많이 낳고 대도시 인구 과밀이 우리나라 60년대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도 심하죠. 근데 서울이 그걸 너무 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다 지역에 경기도로 분산을 했잖아. 그래서 서울 과밀화는 좀 해소가 됐는데 뭐가 문제예요? 수도권 과밀화가 문제죠. 여기 내용을 좀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선진국 인구 문제. 그리고 인구 부양비 계산이 좀 어렵게 나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3번 있죠. 인구 부양비 계산. 다 알아야 돼요. 요거부터 하죠. 요거부터. 자, 인구를 3개로 나눌 건데 0에서 14세를 유소년층이라고. 이거 전부 이상 미만인입니다. 사회과학 할 때는 전부 이상민으로 이루어지. 이상민. 0세 이상 14세 미만이야. 15세 미만입니다. 15세. 여기 4세다. 4세 미만. 15세에서 65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 얘네가 청장년층이고 65세 이상이 여기 미만이고 65세 이상이 노년층. 얘네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얘네만. 10분이 딱. 여기서 14세를 유소년층, 15에서 65세를 생산 가능이고 65세를 노년층이라고 하거든. 근데 노년층 이걸로 좀 개념이 복잡하게 꼬아서 나와. 고령화 율이라는 개념이고요. 혹은 노령화 율. 그다음에 노년 부양비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노령화 지수. 고령화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총 인구가 뭐랑 더하면 뭐겠니?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는 게 총 인구겠죠. 여기 65세 이상으로 하면 총 다니까 전체 인구가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그렇지? 총 인구분의 노년층 비율이 고령화율이야. 노년 부양비는 부양해야 되는 게 얘네가 얘네를 부양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은 돈을 못 벌죠. 얘네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얘네만 이 인구 얘네 인구당 얘네가 몇 명인지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율이에요.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은 지수라는 단어가 어떤 뭐 지표들을 나타내는 수를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표들을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에 그 얘기했지. ZT의 빡침 주수 이런 거. ZT의 빡침 주수는 여러 가지 엄청 많은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높으면은 ZT의 빡침 정도는 낮아지겠지. 참여도는 분모로 갈 거고. 숙제 이행 정도. 숙제 이행을 잘 해오면 ZT의 빡침 숙제 이행 정도 이렇게 학생들의 결석률 이런 거. 학생들의 결석률이 높으면은 여기는 분자로 가겠네. 높으면은 ZT의 빡침 정도가 높아지겠지.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을 관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거야.
고령화 지수는 왜 만드는 거냐면 왜 노년 부양비랑 따로 이 개념을 만들었냐면 얘는 이 생산 가능 인구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청인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좀 한눈에 알기 어려워요. 근데 이 고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분의 노년층 인구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어린애들이 지금 태어난 애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비해서 지금 늙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얘가 장래에 인구가 늘지 혹은 줄어들지를 좀 한눈에 보기 쉽겠지. 그래서 만든 지수예요. 고령화 지수는. 괜찮죠? 근데 이거 막 되게 뭔가 좀 복잡하잖아. 이런 걸로 막 섞어서 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시험이. 여기 전 총 부양비 또 같이 적어놓자. 노년 부양비에다 노년 부양비 이렇게 해가지고 총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플러스 유소년층 노년층 얘네 덜 더한 거거든. 그러면 총 부양비에다가 노년 부양비를 빼면 유소년 부양비가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뭐 총 부양비를 주고 여기는 노년 부양비를 주고 그럼 유소년 부양비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고령화율 같은 걸 주면은 총 인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총 인구가 총 부양비 플러스 노년 부양비 해가지고 총 인구가 나오면은 유소년층 인구를 구할 수가 있어. 유소년 부양비가 총 부양비에서 그 노년 부양비를 빼면 유소년 부양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 A, B, C거든 결국은. 요 인구 덩어리를 나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전체 인구가 얼마고 그러면 노년층 부양비는 얼마고 유소년 부양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시험이. 이게 제일 요 파트에서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종류의 문제예요.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있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더라고. 덕성여고가 이렇게 나온다 시험에. 작년에도 기출이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 그 기말고사 2학기 기말 문제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수치들이 좀 복잡한데 요 도식을 다 외워놔야 돼. 수치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부양비의 계산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일부이동까지 했고 설득 문제 여기는 아까 한 건데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 자 개도국 문제점 인구 과잉 그다음에 도시 과밀화 얘네는 인구 유출이겠냐 인구 유입이겠냐 문제점이 인구 유출이겠죠. 다 북아메리카 인구 유입이 제일 많았잖아. 선진국 출산율 출산율 많고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여기 인구 유입 내용 안 어려운데 여기 영향 원인 대책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전에 이렇게 쭉 썼는데 사실 이렇게 쭉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 대충 말하면 알기 때문에. 자, 대도시 인구 중소도시 육성한다. 뭐의 해결책일까요? 중소도시를 육성한다. 도시 가밀화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이걸 보고 또 그 우리 3단원 할 때 있지. 정보화의 뭐 문제점 해결책, 뭐 도시화의 문제점 해결책, 막 이렇게 올바른 거 카테고리 해가지고 있는 게 시험 문제였잖아. 근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쭉 나온 다음에 원인 어떤 거 나왔을 때 이거 여기 들어간다. 이거 대치는 뭐 여기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만 이룰 수 있으면 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올라갈까? 뭐의 원인일까?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저출산의 원인이죠. 여성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니까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애를 낳는 게 나의 경제력을 늘리는 방안이었지. 농경 사회니까 여성 자체는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여성이 애를 낳으면은 걔네가 나를 부양해 주니까 애를 많이 낳았던 거고. 근데 지금은 애가 돈이 더 많이 들지. 뭐가 지금 내 생산력을 증대시켜 줄 거야? 가치가 바뀌었잖아. 이전에는 생산 요소가 자본이 생산, 그러니까 노동이 생산 요소였는데 그때는 이제 노동력을 많이 생산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지. 근데 지금은 자본이 생산 요소잖아. 돈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그러면 애 낳으러 가야 돼? 돈 낳으러 가야 돼? 돈 낳으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이게 둘이 양립하기가 힘들죠. 힘드니까 애 안 낳고 대신에 사회 진출을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들어갑니다. 이해가지? 세대 갈등 어떤 거에 문제점으로 나올까? 세대 갈등.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 고령화 문제의 문제점으로 나올 거예요. 세대 갈등. 그 다음에 가치관 변화라든가 초혼 연령 상승. 뭐에 대한 원인이 뭐의 원인이겠니? 저출산의 원인일 거고. 도시화는 뭐의 원인일까? 도시화 이촌 양도. 도시 과밀화의 원인이겠죠. 도시화 이촌 양도 이러면 도시 과밀화 되겠지. 의학 기술 발달 뭐의 원인일까? 의학 기술 발달. 인구 과잉의 원인이에요. 양성평등 및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은 뭐에 대한 해결책일까? 저출산의 해결책이고. 문화 상대주의는 뭐의 해결책일까? 인구 유입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올 거야. 여기 인구 유입의 문제점이 문화 갈등 요소가 있을 거거든. 문화 다양성이 증진되는 게 문화 갈등인 거죠.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문화 상대주의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중소도시 육성 정책 뭐에 대한 해결책일까요? 중소도시 육성 정책. 도시 과밀화의 해결책이지. 이해가죠? 중소도시 육성. 한 도시만 너무 많이 발전했으니까 다른 도시도 발전을 시키자. 중소도시 육성. 그리고 산화 제한 정책 뭐에 대한 해결책? 인구 과잉 해결책.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런 내용 정도만 알면 되겠지. 시간의 변화, 세대적인 시장. 뒤에 넘어가서 1번, 2번. 333페이지. 1번, 2번, 4번, 8번, 9번, 14번 주세요. 1번, 2번, 4번, 8번, 9번, 14번.
1번에 5번, 2번에 2번, 4번에 3번, 4번에 3번, 4번 보고 갑시다. 4번 대륙별로 가는 어디고 나는 어디고 다는 어딜까? 가나다인데 라는 어디고 어딘 것 같습니까? 아시아. 가가 인구가 일단 제일 많지. 아시아죠. 그리고 나가 어디야?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인구가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비율이 많이 커졌죠. 다는 어딘데? 유럽. 유럽이고. 라가 어디야? 라는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 잉글로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그러면 3번이 정답인데 나는 다보다 지금 나가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보이죠? 자연 증가율이 높답니다. 출산율이 높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아프리카겠죠. 아프리카. 다음 페이지. 인구 변천 모형에서 어? 인구 변천 모형 그래프 있잖아요. 그 2번에 A에서 그렇지. 2번에 A에서 사망률 나아지잖아요. 사망률 낮아지지. 왜 나아지나요? 이거는 의학기술의 발달, 의료기술 도입 이런 것 때문입니다. B에서 출생률은 왜 나아지나요? B에서 출생률은 산화 제한 정책이랑 그다음에 그 물가 상승 이런 거, 자원의 한정 이런 거. 맞습니다. 산화 제한 정책이 사례를 나와요. 그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주로 2번 시기랬어. 2번 때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3번 때 산화 제한 정책이 이룩하면 인구가 좀 감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8번에는 2번, 9번에는 4번. 14번에는 2번. 14번에 3번이다. 3번. 14번에 3번입니다. 여기 색깔이 조금 그 두께가 여기는 좀 차이가 있네. 초록 색깔이 두께가 좀 진하죠. 두께가 그 넓단 말이야. 이 넓은 게 인구 이동이 더 많다는 얘기야. 요거 하고 요거는 좀 적으세요. 인구 정책이 나오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 정책 포스터인데 출산 억제. 우리나라 출산 억제 정책을 실시한 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출산 억제 정책입니다. 60년대 표 포스터를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지고를 못 멸한다. 뭔 얘기니? 60년대까지는 덮어놓고 나왔다는 얘기지. 덮어놓고 나왔으니까 이제 좀 들라라 하면서 한 명만 낳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딸, 아들 70년대는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얘기는 둘 이상으로 낳았다는 얘기죠. 3명, 4명 낳았으니까. 여기는 덮어놓고 낳고 70년대는 둘 이상은 낳고 그래서 80년대 둘도 많다. 여기는 둘 이상 낳았다는 얘기고 둘도 많다는 거는 둘 정도 낳았다는 얘기지. 80년대부터 이제 둘 정도만 낳는 거야. 근데 둘 정도 낳으니까 그것도 너무 많다 얘기를 하는 거. 80년대까지 그래서 출산 억제. 90년대부터는 90년대랑 2000년대부터는 출산 장려입니다. 이 선생님 착한 일 하면 00년대까지 00, 10년대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여기는 왜 여자 짝꿍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둘도 많다 그랬으니까 이제 한 명만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명만 낳으면 아까 막 말했지 돈은 아직까지는 남자만 번다고 생각하던 세대예요. 부모님 세대가. 그래서 한 명만 낳아야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들만 낳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남자만 낳으니까 여자 짝꿍 남자만 너무 많은 거지. 여자가 거의 없는 거지. 그래서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그런 여자 짝꿍이 없는 남자애들이 더 많이 입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 세대가 네 세대에 걸치는데
원래 자연 성비가 한 104대 100 정도 되거든요. 남자 104명 태어나면 여자가 100명 정도 태어난다고. 근데 요 세대만 좀 이상한 게 11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애를 해도 남자 10명은 연애를 못 해. 저주받은 세대죠, 저주받은 세대. 그리고 00년대 되면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는 낳으랬더니 남자만 낳는다는 얘기고, 여기는 하나만 낳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죠? 하나는 낳는 중인 거죠. 하나는 외롭습니다라는 거는, 여기는 둘도 많다라는 거는 둘은 낳는다는 얘기고, 여기는 하나는 외롭습니다라는 하나는 아직 낳는다는 얘기지. 아직 출산율 1명대예요, 아직. 근데 이제 하나도 안 낳는 거죠, 10년 내에.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다다익선이라는 얘기죠. 이 표만 봐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겠죠. 가면 갈수록 여기는 덮어놓고 낳은 거고, 여기는 둘 이상 낳은 거고, 아들 딸 구별해서 둘 이상 낳은 거고, 여기는 둘은 낳은 거고, 여기는 남아선호사상 이게 제일 극심한 거고, 하나만 낳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 정도만 낳는 거고, 그래서 하나는 외롭습니다. 여기는 하나도 제대로 안 낳으니까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최대한 많이 낳아, 다다익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 표만 나온 다음에 시대 구분 기은, 니은, 디귿, 리을 문제로 나와요. 괜찮죠? 마지막 자원으로 갑니다. 자원. 자, 여기가 인구 문제랑 같이 약간 9단원의 틀린 파트입니다. 둘 다 그 한국지리 내용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렵게 나오는 이유가 통사 범위 내로는 그렇게까지 막 어렵진 않아. 기본 개념 정도니까. 약간 인구 부양 문제라든가 여기 나오는 뭐 자원 이런 문제들은 세계지리 뭐 한국지리 여기 나오는 개념들이거든. 그런 거를 좀 심화 개념으로 출제하면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일단 자원에서는 세 개를 볼 건데, 자원 특성부터 봅시다. 자원 특성, 유한성, 현재성, 가변성 나오죠. 자원의 특성 340페이지. 그리고 위에 자원의 의미에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에만 비출 거잖아.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석유가 옛날에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기술이 발전이 안 됐죠. 석유는 그냥 검은 물이었는데, 뭐 오일 샌드 이런 거 있잖아. 미국이 갑자기 석유 보유량이 엄청 늘었단 말이야. 그 모래 안에 들어가 있는 석유를 이제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물론 돈이 좀 많이 들지만 그게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이득인 만큼 기술이 발전을 했어. 그러면서 이 자원으로 편입됐거든. 그래서 다 자원이라는 게 아니고, 널려 있는 게 전부 자원이 아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자원이다. 세 가지 특징은 외우십시오. 자원의 특성 세 가지: 유한성, 현재성, 가변성이란 거고. 자, 유한성에다가 가채연수란 단어를 한번 적어놓으시고. 가채연수. 뜻이 뭐냐면 채굴 가능한 연수야. 석유 가채 연수가 한 20-30년 전부터 5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한 50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각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오일 샌드 같은 게 석유에 편입되면서 계속 채굴 가능한 연수가 늘어나는 거죠. 가채 연수는 작으면은 좋은 겁니까? 많으면 좋은 겁니까? 많으면 좋은 거예요. 많으면. 그러니까 채굴 가능한 연수니까 이 자원이 많으면 가채 연수도 높은 거고, 자원이 적게 있으면 가채 연수가 적은 겁니다. 유한성에 대한 개념으로 가채 연수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성에다가는 자원 이동이라고 써주세요. 자원 이동. 현재성의 편자가 치우칠 편자를 씁니다. 그 밥 먹을 때 반찬 그 골라서 먹는 걸 뭐라 그래? 좋아하는 반찬만 먹는 걸 편식한다는 거지. 그리고 뭐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얘만 뭐 나무만 이뻐해, 편해 하는 거죠. 편해. 치우칠 편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제한다는 거는 치우쳐져도 존재하는 거야. 자, 전 세계에서 자원 이동이 제일 많은 자원은
석유입니다. 석유. 뭐 때문에? 편재성이 높기 때문이야. 석유는 주로 어디 있어요? 중동 지역에 많이 묻혀 있다. 그러니까 석유가 옛날에는 그 막 공룡 시체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석유는 예전에 바다였던 지역에 그 뭐 바다 그 뭐 식물, 지층 뭐 이런 게 좀 변해가지고 석유가 됐다는 설이 요새는 다수설입니다. 그러면 지대가 예전에 낮았던 지역, 그 중동 지역 이쪽이 지대가 낮은 지역이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유라시아판이랑 아프리카판이랑 충돌하면서 위로 올라가지고 예전에 바다였던 지층이 땅으로 올라온 그 지역에 석유가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만 석유가 있고 뭐 바다 밑에는 지금 많이 있는데 육지에는 그렇게 바다에 있는 것처럼 석유가 많이 매장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동 지역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북부 이런 데만 석유가 있어. 편재성이 가장 높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석유를 원하니까 자원 이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석탄은 우리나라도 있죠. 석탄산지 있습니다. 저 태백시 뭐 이런데 석탄 많이 캐고 철강석 많이 캐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자원의 박물관 뭐 이런 얘기를 해. 많지는 않는데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있단 말이야. 근데도 석유는 없어. 석유는 이런 데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가변성은 뭐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자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그 자원이 아니었던 게 자원이 되기도 하고 오늘날에 뭐 자원이 였던 것도 지금은 자원이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는 인구랑 마찬가지로 인구도 전 세계의 인구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거든. 지금 인구 감소되는 우리나라는 인구 2019년부터 인구 감소하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만 치면. 근데 전 세계 인구는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원의 그 소비량도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소비량은 쭉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색깔 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거 순서대로 밑줄 꺼놓으세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주로 요 세 개 볼 거거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요 세 개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석탄이 더 많은 거야? 그럼 천연가스가 더 많은 거야? 아직은 석탄이 더 많아요. 석탄 소비량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이고 1차 에너지 소비에서 86% 얘네가 전체 화석 연료라고 하는데 이 화석 연료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번 자 9-1단원에서는 인구 파트에서는 뭐 나오냐면 아까 인구 이동할 때 경제적 이동, 정치적 이동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거든. 여기서는 석탄 이동, 석유 이동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2번이랑 3번인데 여기는 조금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 같이 나온 거야. 그래서 가 자원의 이동, 나 자원의 이동 한 다음에 가는 거고 나는 거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석탄은 수출량 최대 국가가 어디냐면 호주입니다. 호주. 근데 CF는 비교란 뜻입니다. CF 해가지고 소비량 최대랑 생산량 최대 석탄입니다. 석탄 소비량 최대랑 생산량 최대 둘 다 중국이에요. 중국이라는 말 알아주세요. 이게 애들이 이거는 잘 알아. 이거 자주 많이 봐가지고. 근데 문제를 좀 어렵게 되면은 이거는 수출량으로 하면은 호주가 1위로 나오는 게 맞거든. 근데 호주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호주가 매장량까지. 호주가 석탄이 많고 호주에서 많이 생산한다고 알고 있단 말이야. 아니야. 생산이랑 소비는 중국이 많이 하는데 자체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수출을 안 하는 거야. 오히려 수입을 해. 너무 많이 쓰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죠. 지금은 좀 중국 산업도 첨단 산업으로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있는 물건을 다 공장을 중국에서 만들었어. 화석연료 이빨이 된단 말이야. 이해가? 그래서 생산량이 최대로 생산을 하는데 근데도 수입을 해. 그래서 생산량 최대라고 나오면은 애들이 호주로 착각 안 하고 중국이라는 거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자, 석탄은 주로 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고 비교적 일정한 범위에 넓게 분포한다. 그래서 요 석탄 그래프의 이 지도에서는 호주에서 출발하는 거에 동그라미 쳐놔요. 호주에서 되게 굵게 출발하고 있죠. 호주에서 출발해요. 그걸로 이건 무슨 자원이다 알면 되고 아래쪽에 석유의 분포에서는 어디서 많이 출발하니? 중동에 출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니?
거기서 출발하는 걸로 아 이거 석유구나 알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구분하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특징을 조금만 적읍시다.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인데 석탄은 언제 이후로 썼을까요? 석탄은 언제 이후로 사용됐을까? 산업용. 오 맞아요. 산업용. 그래서 주로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해요. 석유는 뭐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내연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연기관 사용이 활성화되면서부터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내연기관 반대말이 뭐겠냐? 외연기관이야. 외연기관. 외연기관 석탄은 외연기관으로 속해요. 증기기관 이런 게 외연기관이거든. 그 뭐냐면은 석탄은 떼는 곳이 따로 있고 석탄을 불태우는 곳이 따로 있잖아. 그 석탄에서 나오는 열기 가지고 증기 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거잖아요. 석탄에서는 석탄으로 발전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이 불태우는 지역이 바깥에 있다 그래서 외연기관이라 그래요. 근데 석유는 자동차 석유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석유가 막 이렇게 그 에너지가 막 폭발하면서 즉 이 그 피스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내연기관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 내연기관 활성화 되면서부터 석유 사용이 급증했어. 왜? 얘는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얘는 수송용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전 세계 비행기나 전 세계 뭐 배라든가 벌써 끝나니? 이거 석탄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시험을 한 10분 정도 쳐서 그렇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거 진도 조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기까지 다 보고 나서 6, 7, 8, 9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25문제 범위에서 시험 한번 칩시다. 시험 치고 풀이하고 할 거예요.